자, 그러면 이제 그 서브노트를 이제 볼게요. 여기 좀 얼굴이 제가 커졌는데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그 경사가 져가지고 초점이 안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도 이제 저 보니까 조금 약간 한 2, 3분 정도 약간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좀 가까이 찍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서브노트 213페이지 펴보세요. 213페이지. 자, 그 213페이지 보면 이제 그 위전 척사 운동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전 척사 운동 부분을 이제 볼 텐데요. 자, 1860년대 이제 척화 주전론 해가지고 그 기정진이라는 그 호남의 대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지론을 신봉했다고 아니라 이건 유리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유리론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약물 금단론을 주장했는데 국방력을 강화해서 조선의 문화를 지키면서 서양의 경제 침략을 막자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학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벽산 온변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그 내용을 주장했던 것인데 그 양화 배척론, 그 다음에 그 척화 주전론 이렇게 이제 주장. 이학로가 이제 그 양화 배척론을 보면 서양의 제안은 공산품이고 우리 것이 농산품으로 교육하면 할수록 피폐해진다. 이 말은 이제 요때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이큐는 잘못 알고 있는데 체이큐는 그 뒤에 이 사람 말을 인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척화주전론 전쟁을 하서도 그 서양을 막아야 된다. 병인양육 때 국론을 서양을 물리치고 하는 주전론과 서양 하친하는 주자는 그 주화론이 있었는데 이 주전론을 주장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심지어 서울 지키자는 설과 서울 떠나 실력을 지키자는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자신은 전수소를 지킨다. 지지해서 국론을 통일하자. 그래서 서울을 지키자라는 논의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기정제 이학로는 프랑스의 군사력 침입에 대항하고 싸우는 주장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지지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0년대에 들어가 볼게요. 자, 70년대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됐네요. 자, 70년대 보면 개항 반대 운동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익현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반대해서 이제 그거 했는데 오 불가손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1880년대 조선책략이 유포되니까 이제 영남 마니소를 이제 해서 이만소를 중심해서 집단 상소에 마니소를 올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조선책략 내용 중에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개화를 추진한 민시정권 퇴진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 오랑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는 정통적인 척사의식을 바탕으로 이뤘었고 나아가서 이들이 통상과 함께 토지를 요구할 때 우리의 근거지가 없어지겠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척사운동은 경기, 강원, 경상, 충청, 전라도 5도 6세들이 연대해서 반예세 공동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의의 한계는 이제 각각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근대화 과정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보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이제 기출 문제가 계획정책 추진 115페이지 펴보세요.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4번하고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1882년에 번옥이 일으킨 상소문이다. 자, 이 글을 읽고 당시 개화 논리를 지칭한 용어와 개화의 목적을 쓰고 최익현이 그 개화 정책을 경제적 측면에서 반대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번옥의 대표적인 동도석 이론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온건개화파에 이제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천하에 통행되는 망민공법에조차도 사학이라고 배척하는 주장이 몇 년 일어났지만 해국도지나 만민공법들의 서책은 정부의 간행을 퍼뜨린 야소교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야소교는 뭘 의미한 거죠? 이거는 기독교를 의미한 거죠. 자, 그 밖에 기용의 이점과
위농의 오무함은 인도에 해놓지 않고 민산에 유익하고 이들 적극적으로 학습 채용케 해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쓰자.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다? 동도서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동도서기론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익현의 논리를 쓰고 있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최익현의 이거 목적을 이제 쓰면 그래서 이제 그 용어와 이제 계약의 목적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동도서기론자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계약 정책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자, 목적은 이제 그 당시 그 19세 후반 계약 사상이 형성되고 서양 무력 침략이 접하면서 중재 소용에 입각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 의학, 농학, 그다음 군사 기술 수용해서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외세 침략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최익현의 계약 정책 경제적 측면을 반대한 이유, 아까 얘기한 거 일단 이제 그대의 상품들은 공산품이고 무한정으로 생산된 반면에 우리의 문화는 모두 생필품이기 때문에 땅에서 생산돼서 유한된 거다. 결국에는 교환되면 우리가 황폐해질 것이다. 이 부동가 교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요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요. 위전적 사론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이항로, 외항일체도로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했다. 이건 최익현과 관련된 내용이고, 2번은 이제 최익현은 조선책의 비판과 영남만이소를 주도했다. 이거는 그 이만송과 관련된 거고, 3번은 홍제학 같은 통일기문학파와 아문학파와 오이제 부활을 주장했죠. 그 다음에 이만손 병익양요 때죠. 이거는 좀 못하니까 수정해 주시고, 양화 양문을 이제 같이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이항로, 뭐 기정지,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전척사 운동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총괄평가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위전척사 운동인가? 별로 없네. 두 문제 정도 풀면 될 것 같은데, 한 문제. 111페이지 펴보세요. 111페이지. 총괄평가 111페이지 24번 문제인가 이게? 네, 24번 문제죠. 자, 다음 상소 올린 사람들 목적을 서술해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영남 만이소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영남 만이소에서 왜 이들 국가와 먼저 교섭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 조선 왕조의 정치 체제나 성리학적 질서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 가에 들어갈 단은 이미 우리의 수육지대를 점거하여 이들이 우리의 허수함을 알고 충돌을 자해할 경우 이들 제지할 길이 없으나, 여기는 들어갈 것은 1번이란 단어예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미국을 미국이죠.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에 만약 그들의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릴 어려운 청을 하거나 가둬할 것을 떠맡긴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러시아는 우리와 전혀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괜히 남의 말만 듣고 와가지고는 우리의 의신을 손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나라들의 와 연계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영남 만이소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남 만이소에 있는 내용도 좀 외워두세요. 그것도 찾아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부분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근대화 과정 속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볼게요. 이제 요 사건들은 이제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전변, 갑오개혁, 뭐 동아농민운동 이런 것들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한말은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갑신전변 이렇게 사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앞에 당겼으니까 잘 보였을까요? 예. 그러면 화면 상태 보고. 얘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얼굴 계속 봐야지. 초점이 계속 맞춰지는 거야. 내 얼굴 초점을 못 맞추면, 막 얼굴이 이제 안 보이면 뿌옇게 보이거든요, 얘가. 예. 그래서 자주 얼굴 좀 들밀어 줘야 돼.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구한말 시대 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가제는 반봉건, 반외세였죠. 예. 그럼 외세는 아는데, 얘들 중에 봉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봉건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봉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매기로 한 지주 전호 관계,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정통적인 왕조의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것들, 그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봉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를 매긴 지주 전호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적폐들, 이런 것들 다 봉건이라고 한다, 통칭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의 봉건제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반봉건, 반외세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흐름들 이제 좀 볼게요. 이게 크게 이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죠. 자, 그러면 위로부터의 흐름은 이제 보면 이것이 이제 뭐와 연결되냐? 처음에 갑신전변 연결되죠. 갑신전변. 그 다음에 또 연결된 것이 갑오, 을미개혁.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타난 게 이제 이번에 배울 건 이모군란. 이모군란. 그 다음에 이모군란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있죠? 이 동학농민운동. 또 이제 위로부터 하나가 이제 또 뭐냐면 이게 이제 강무개혁도 있겠네요. 이런 흐름도 있는데 자 이것이 하나가 합쳐진 것이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독립협회 활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아래로부터 흐름과 위로부터 흐름. 그래서 이제 갑신전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오개혁, 을미개혁, 강무개혁 있는데 이모군란, 이제 동학농민운동. 자, 그럼 반봉건 반외세적인 측면을 볼 때는 갑신전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반봉건은 맞죠? 반봉건은. 근데 뭐는 빠졌죠, 이건? 반외세는 빠졌어. 반외세는. 자, 그래서 갑오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반봉건은 맞아요. 반봉건은. 근데 이것도 은밀히 말하면 이제 반외세적인 측면은 없죠. 왜냐면 일본의 어떤 도움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강무개혁은 이제 반봉건은 있어. 반봉건은. 예. 그런데 이제 반외세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 겉으로는 자주적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도움을 받았죠. 여기 종속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자주적이기도 했지만 잘 되진 않았죠.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자, 이모군란을 보면 반봉건은 존재하죠. 근데 반외세는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 아니. 반봉건은 존재하지 않지만 반외세는 존재하죠. 이거는 봉건적이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반봉건적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누굴 내세웠어요? 흥성대원군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반봉건은 없고 반외세는 이게 지금 있다. 근데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이게 뭐야? 반봉건과 반외세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는 측면에서. 자, 근데 이 독립협회는 뭐냐? 이 독립협회는 이제 학계에서 요즘 무시하는데, 왜냐면 독립협회 그 활동가들이 상당히 친일적으로 나가거든요? 예, 좀 무시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는 처음에는 위로부터 흐름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뭘로 기일돼요? 아래부터 흐름으로 이렇게 기일돼서 민중들이 참여했던 협회가 독립협회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시민사회 형성하고 이제 또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봉건과 반외세 측면 볼 때는 일단은 반봉건 측면에서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반외세가 반쪽짜리죠,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나 이런 나라는 반대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뭐야?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좀 반대쪽이 반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 의견은 갑신전변, 갑오을미세혁, 강무개혁은 위로부터 흐름. 그 다음에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 흐름. 이런 것들 두 개 합친 게 독립협회고요. 갑신전변은 반봉건은 있지만 반외세가 없고, 갑오을미도 반봉건은 있지만 반외세가 없고요. 다만 강무개혁은 반봉건은 있지만 반봉건보다는 이게 말 잘못했어요 제가. 네. 아까 반봉건보다는 이것도 반반이에요. 이것도 봉건도 있고 근대도 같이 있고 외세도 반봉이죠.
중간에 동준이 같이 있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은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 봉건은 없고 외세는 있죠. 그리고 동학농묘는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봉건과 외세가 있는데 봉건은 완전한데 외세는 반쪽짜리야.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임어군란인데 임어군란에서 이제 그 연도는 외워두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예. 보통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연도는 외워두셔야 돼. 외워둘 때 어떤 식으로 외워두시냐면 보통 예전에 정근대사든 해봤자 뭐 정기, 중기 한번 30년, 40년 단위로 좀 기억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년에 일어났던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심지어는 객관식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며칠까지 끊어져. 며칠까지. 진짜 뭐 이상한 와서 출제가 되냐면 며칠까지 끊어지는 문제까지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며칠까지는 외우긴 힘들더라도 뭐냐면 여기 연도나 아니면 달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모군란은 몇 년에 일어났다? 1882년에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이 이제 한번 예전에 나왔는데 일단 배경을 보면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그다음 민씨 세력과 대웅의 세력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세력 침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러니까 민씨 세력의 일종의 이제 부정부패, 군식 군대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민 유익과 빈민들의 증가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언어와 연결되냐면 일본의 개화 정책, 그러니까 일본 세력 침투와 개화 정책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쌀이 많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쌀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분위기 고조, 그 양반들의 어떤 지지율의 사치 증가, 그 매간배직, 성행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달이 됐던 사건이 도봉소 사건인데 도봉소 사건은 뭐냐면 원래 이제 선해청이라는 창구에 도봉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이용 소속의 옛 훈련도가 군병들에게 급료를 지급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급료를 밀어놨어. 밀는 게 뭐냐, 정부 재정도 악화됐고 그 당시 또 쌀이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쌀이 좀 부족했죠.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안 줬던 1년 넘게 거의 월급 주지 않았던 근데 줬는데 1년 넘게 월급 받지 못했는데 한두 달치 줘놓고는 거기에다 뭐까지 또 있어요. 절반 이상이 겨와 모래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구식군대들이 이제 신식군대들 차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월급까지 받으니까 이렇게 또 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폭발돼 나갔죠. 거기다 이제 봉기하게 되고 거기에 도시 빈민층들이 같이 가담하게 돼. 도시 빈민층들 왜 형성됐을까요? 이거는 개항 정책 이후에 어떻게 돼요? 쌀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중상층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소장인들이 몰락하면서 도시로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도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디 공격하냐면 일본인 공사관을 습격해서 불타 없애고 그리고 그다음에 궁궐을 공격하니까 왕비가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성대원을 모셔다가 정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 흥성대원은 개화의 반대 인물이었죠. 민씨와 대립된 인물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것이 임오군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식군대하고 이제 신식군대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자, 신식군대들은 양만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구식군대들은 평민들이었고, 부대 편성에서는 독립부대 군영체제에 있었고, 훈련 방식은 일본인 교관들에 의해서 신식훈련을 받은 데 반해서 구식군인들은 구식훈련을 받았죠. 무기는 일벌제 장총, 근데 무기는 구식군인은 예전에 임진왜란 때 썼던 하승총들. 당연히 양반 자제로 구성한 신식군대들의 지위가 더 좋았죠. 처우나.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군이 대집권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민씨가 도망을 가게 돼요. 장호원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민씨 친척집이 있나봐요. 그게 친척집. 그래갖고, 그때 이제 민씨가 도망갔고 했는데, 너무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대원군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민씨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나봐. 그래갖고, 예전에 국자도감을 설치해서 국장도감에서 민비를 국장을 시키고, 장례식까지 하죠. 그 다음에 교령전대를 해산하고 통리경감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예전에 민씨 정권이 했던 걸 다시 폐지시키고 예전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MB가 집권할 때 노무현 정책들 다 폐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복구적인 정책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게 뭐 정책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국자도감을 설치하고 국장도감을 설치해서 민씨를 국장 지내는 장례식 지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 을미사변 때 있죠. 을미사변 때 민씨가 죽었잖아요. 근데 을미사변 때 그 민씨 장례식은 그때 이뤄진 건 아니에요. 한참 미뤄졌죠. 왜? 시체를 못 찾았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 성립하고 나서 2년 뒤에 장례식이 이뤄진 거야. 그때는 이제 명성 항우라고 해서 그 시호를 해갖고 추종하고 그 시체를 못 찾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인형을 깎아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성황후 때 이제 을미사변 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한번 장례식을 치렀어. 그때는 이제 죽은 줄 알고 치는 거죠. 예, 이모군란 때. 자, 근데 이제 청나라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일본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또 이 민씨일파가 저 청나라에 군대를 파견 또 요청했고, 그래서 청은 속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 3,000명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일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대원군을 잡아갔죠.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도로함을 타보려 해서 민씨 일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해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를 보죠. 자, 이 결과 이제 일본이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치 후퇴, 경제 침략이 강화되고 정치적 후퇴 대신에 그래서 이제 경제 침략은 더 강화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청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뭐까지 유지하면 처음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해. 거제도나 울릉도까지 하장하고 등등 했는데 청나라가 이제 강하게 나가니까 깨갱깽하고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재물포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조일소 조국 서약을 맺게 되죠. 자, 재물포 조약은 이제 배상금 지불이 주요 내용이고요. 일본군 주둔. 그래서 일본군이 공사관 호위 명목으로 주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훈을 사절단으로 파견하죠. 사제사절단. 이게 몇 차 수신사예요? 제3차 수신사야. 예.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뭐 태극기 사용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여기에도 이제 재물포 조약 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재물포 조약에, 만약에 이제 일본인 그들의 어떤 그 피해를 입을 경우에 앞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포 조약에.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근거해갖고 나중에 청일전쟁 일어날 때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때 일본군도 자국민 보호를 해서 재물포 조약 걸고 파견을 해.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일소 조교 소각에는 이때 이제 이 소각은 조일소 조교 부록을 좀 더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본의 경제 침투가 확대돼서 이제 간행이정을 50리, 그 다음에 2년 뒤에 100리로 전지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뭐가 맺어진 게 된 거야?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이거는 의미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1884년 이전에 이미 조율통상조약에 체육대우가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내지 통상권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게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학대를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청나라의 내정 관습이 본격화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는 이제 4대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형식적이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내정 간섭까지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4대 관계지만 예전의 4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통치하고 내정 간섭하고 청나라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 정책처럼 식민지를 가난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를 간섭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질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과 경제 침략이 강화되고 그때 이제 청일전쟁 전까지 청은 일본보다 우세한 입장을 서게 되고 일본은 정치 경제 침투에 위축되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또 갑신전변과 뒤에 이제 청일전쟁의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주죠. 자, 청나라 내정 간섭 보면 원세계를 간섭하죠. 원세계가 이제 한 3,000명 정도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요때 이제 청군이 이제 조선군을 청나라식으로 이제 군대 조직을 해요.
그래서 조선골 자기가 이제 지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건 친군형을 설치하죠. 그래서 친군형을 설치하고 좌우, 전후, 사형을 설치하고 그 밑에, 그리고 인사권 원색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흥성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죠. 그 당시 일본의 무력 개입을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동종 국호까지도 그 당시 간섭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종 국호에 대조선이라고 썼더니 대조선은 못 쓴다. 대자 빼라. 왜? 청나라는 대국이고 조선 소국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어떻게 대자를 쓰냐. 이런 문제까지도 간섭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문을 파견했죠. 그래서 마건상, 독일의 멜렌도프 이런 사람들 파견하고 또 외국인 고문들도 고용해서 파견하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마건상은 주로 담당했던 부분이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내화문, 갑자기 통일궁극사무하문 관련된 내용이고 멜렌도프는 거기에 외화문을 담당했어. 외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 멜렌도프가 좀 이상하다고 했죠. 이 사람은 청나라 고용됐으면 당연히 누구 입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하게 이용자의 추천을 받고 들어왔는데 청나라 입장에 쓴 게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 쓴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이해를 배반하고 러시아하고 조선을 연결시키려고 한 거야. 좀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거 지금도 의문이에요. 아마 그 당시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뭐냐면 삼대 동맹 같은 거 맺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의 추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놈이에요. 이게 멜렌도프가 결국에 잘렸죠. 청나라에 의해서 청나라에 잘렸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삼민수요 무역장정이 체결됐죠.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죠. 청의 종주권을 규정하고 치해법권 인정. 그 다음에 청나라 사기 내륙통상권 인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소 통상사무하문 그 다음에 내화문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의를 보죠. 의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국내 정치 개혁의 필요성, 외세와의 투쟁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여는 반환점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항촌 조직과 군대 조직을 통한, 왜냐면 항촌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저기 아까 민중들 가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통합한 조직적인 세력 균형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흐름이었다. 그래서 민중들 사회 변화 요구를 요구가 정당성 획득과 정치 차원에 실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런 의의도 있지만 또 한계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하층의 정치 의식이 한계가 있었고 정치 세력의 부재야 이대로 부재야 그걸 제일 답변을 보여준 게 뭐냐면 흥성대원군을 내세웠죠. 흥성대원군 개화를 반대하는 구닥다리 그 흥성대원군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또 제시하지도 않고 또 정치 세력 집단이 형성되지 못했고 저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정리하고 세력화 시키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등등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의의 부분에서 이제 항청 조직을 이제 해갖고 조직화됐다는 부분도 조직적이지 와닿다는 의견도 동시에 존재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 관련된 서브노트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연달아 거쳐서 있는데 볼게요. 자, 이모군란 배경은 이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5군형을 2군형을 주니까 이제 99인들이 실직당하고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선해청 습격, 민경호 집에 불을 이루고 등등해서 이제 발전해 나갔죠. 그 과정에 일본 교관들이 살해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한 등 했고 창덕고 초도가 수많은 고관을 죽이고 그리고 민비는 자신의 친정이었던 저쪽 장원 충주 쪽에 이제 장원으로 피난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군이 재집권해가지고 별기군이 해산되고 통일국 폐지, 아문 폐지 5군형이 부활되고요. 민실파는 이제 김용일 시켜서 청나라 군대 파견을 요청하고 청군은 군단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청을 압송했다. 그래서 대외적 변화를 보면 청나라 영향이 강화됐죠. 그래서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고문을 파견하고 간지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조총 삼민 수용 무역장정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도 잠깐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그 밑에 보면 조선의 국왕의 지위를 격화시켜서 1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대등한 지위입니다. 자, 이때 이제 북양대신은 이제 누구냐?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북양대신은
이용장이에요, 이용장. 근데 이용장을 대지해갖고 누가 왔냐면, 위안스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하고 이제, 그러니까 위안스카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대 초반이었어. 이 30대 초반 젊은 얘가 와가지고, 그 고종 보고 뭐라고 하고, 물론 고종도 그 나이 때인데, 근데 지위가 다르잖아,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인정하고, 뭐, 연안 어업권 등등, 그 다음에 서울대가 양화진의 개시 등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고율관세, 홍산 수출대 고율관세와 저율 협정관세 등등인데, 홍산 수출대 고율관세 30%를 부과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불리해.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홍삼을 어디에 수출했을 때? 중국에 수출했을 때. 중국도 자체적으로 홍삼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지에 맞겠다는 거야, 이거는. 한마디로. 예. 자, 1번은 재물포조약. 그래서 50만원 배상하고, 공사간의 경비보험을 주둔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 처벌과 사죄사를 파기한 제3차 수신사인데, 요때 이제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던 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 제3차 수신사보다는 조미수호통상조약 때 했다는 설이 이제 유력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는 4대당이 형성됐죠. 그래서 또 정권을 움켜쥔 민심일파가 정권을 지키려고 청해 간섭을 받아들였고, 또 이에 반대하는 이제 뭐냐면 급진기아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해 내정 간섭을 둘러싸고 이렇게 급진기아파와 온건기아파가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근대사적 의의 갖고 이제 있는데, 요 의의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뭐냐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이건 층마다 좀 다르고,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자, 민중이 정부의 잘못된 개화 정책과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저항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와 여건 국내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을 둘러싼 청해간의 대립이 본격화됐고, 6.1중이 중국과의 정근대적 조공체제 유지와 1880년대 이후 일본과 서양 여가 근대 국제관계의 성립을 하려는 주순의 이중적 국제관계를 무슨 체제 용어였죠? 양절체제 용어로 이제 정립을 했죠. 그래서 그는 조선이 비록 청국과 조공관계에 있더라도 외국과의 공습이나 자주권 행사할 수 있는 자주독립국 영역에 속한다. 사다의 관계와 그 다음에 근대 외교 관계를 동시에 인정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형상평가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6페이지 펴볼까요? 자, 1번을 볼게요. 이모군란은 90군인들이 정보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사건으로 그 규모나 영향, 의미면에 볼 때 우리의 근대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나타난 대내적 변화나 이난이 우리나라 근대사 갖는 의의를 400자인을 쓰시오. 그래서 대내적 변화는 이제 민비 피난, 대원군의 일시집권, 대원군 납치, 민비의 재집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규모나 영향도 앞에 언급한 거 다 쓰시면 돼요. 여기는 간단했었으니까. 대외적 변화는 청문회 준둔, 일본 준호형 등등을 쓰시면 되고, 의의는 이제 국내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뭐 새로운 격변시대 발화점을 있고, 의의 쓴 거 있죠? 다 쓰시면 되는데 정확한 답은 몰라요. 이거는요. 왜냐면 의의 같은 게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를 근거 채점했는지는 따라 이제 점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 잠깐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113페이지 펴보세요. 자, 113페이지 2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고종의 선언은 어느 사건에 직후에 행해졌다. 이 선언의 영향은 기획과 관련해서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설치한 목적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고종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척합을 다 뽑아내라. 그래갖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이모군란 직후에 한 거야. 이모군란 때 이제 한번 이제 대원군들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가 했던 업적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척합이죠? 그러니까 척합을 다 뽑아내려고 한 거야.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언의 영향은 그 당시 동도서기론이 확산된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니은의 설치한 목적, 척하에 관한 비문들 왜 설치했어요?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갑신전변을 보자. 갑신전변. 갑신전변은 몇 년에 일어났죠? 이모군란이 일어난 2년 뒤인 1884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 갑신전변은 예전에 이제 갑신전변의 근본 이유와 뭐 갑신전변의 한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의나. 자, 거기 이제 갑신전변의 배경을 볼게요. 국내적으로 볼 때는 개화정책 후퇴,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와 이제 친정세력과의 갈등. 왜냐면 이제 개화정책은 민시 수급파들의 입장 때문에 근데,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개혁을 했지만 되게 미온적으로 소극적 개혁이었다. 근데 이거는 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급진개혁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너무 빨랐어. 원공개혁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빨리 했던 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되게 또 빠른 거 좋아하잖아. LTE급 중으로. 근데 그것이 더 빠른 걸 더 원했던 거죠. 급진개혁파들 입장. 그러니까 급진개혁파 입장에서 볼 때는 개화정책이 후퇴된 거야, 이거는. 그렇다고 개화정책 안 하는 게 아니라 급진개혁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급진개혁파와 친정사대파의 갈등. 그래서 이제 친정세력들은 개화파를 이제 친정세력의 개화당의 탄압, 급진개혁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의 충원 방식을 둘러싸고 민시세력 대립인데, 그다음 개화 정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멜렌도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돈을 이제 당호정을 발행해서 충당하자. 당호정은 이제 일종의 공예화폐인데 상평동포 한 양에 5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양에 당호정 한 양이 상평도 5냥이 되는 거야. 근데 공예화폐를 막 찍어내면 당연히 뭐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급진개혁파는 이제 예전에 이제 경제학 책도 읽고 하니까 이 정도 알아. 그래서 이제 멜렌도프부터 얘기했죠. 멜렌도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김옥균이 그 당시 일본인 그 정부하고 무슨 약속을 맺었냐면, 그때 이제 수신사 갈 때, 그 당시 이제 너네들이 이제 우리 식으로 개혁을 해주면 돈을 대주겠다, 차관을 주겠다. 그것이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차관을 꺼와가지고 개혁 정책을 하겠다. 근데 막상 일본한테 또 요구하니까 일본이 또 뭐냐면 우리 돈 없다고 배째라시고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만큼 급진개혁파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 약화됐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걸 돌파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 거기에다가 그 뭐냐면 이제 그 있고 거기에다 이제 국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청포전쟁에서 청군의 일시 철수가 물론 다 100% 철수한 건 아니고 반 정도 한 3,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개화당 지원 약속. 그래갖고 너네들이 만약 쿠데타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군대도 파견해주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좀 약간 의견이 있는 게 이건 뭐냐면, 이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일본 공사 간의 어떤 그 뭐냐면, 개인적 약속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이동,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갑신전변이 일어났던 거죠. 그 목표, 그거 외워두셔야 했죠? 요거는 왜 외워두시라고 하냐면, 그 합리적 행위 활동 이론 있죠.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 그 예문은 많이 나와요. 예. 그 목표는 민시 정권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청해 간섭을 벗어나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그 뭐냐 건설하려고 했다. 그래서 청국이 그때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적극적 간섭하는 조선 속방화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장 쿠데타를 통해서 그걸 대변하는 민시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를 좀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변 과정은 아까 이제 얘기한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그때 우정국 총국 그걸 강장하는 간첩을 축하연을 열었는데 이때 민실파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사를 해갖고 많이 처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디냐 거기 창덕궁이 있어. 창덕궁이 고종이 있었던 곳인데 이 고종이 좀 약간 뭐냐면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 그냥 자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마셔도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야인세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그 김옥균이 그 사람들이 낮에 좀 바쁘게 만들었어요. 망을 밤에 자게. 그래갖고 이제 밤에 자도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망을 이제 깨워가지고 저녁 때 이제 개국요를 하니까 깨워갖고 이제 얼떨결에 깨우니까 정신 없겠죠. 밤아 지금 이제 전화 지금 역적의 무리들이 막 자기 전화를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따라오소서 하니까 그 얼떨결에 이제 자기도 지금 잠결에 따라와갖고 한 거야 민시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창덕궁에서 이게 모시지 않고 어디로 모셨냐면 창덕궁 옆에 뭐가 있냐면 거기 이제 그 창덕궁 옆에 조그만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경호궁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얘가 어디 갔나? 경호궁이라는 게 있어. 경호궁. 예. 이 경호궁이 뭐냐면 그 신궁이에요. 신궁. 신궁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궁이 아니라 신주단지들 모시는 궁이에요. 신이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왕비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왕비가 죽으면 거기 이제 종묘 사직에 가죠. 종묘에 가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죽으면 이제 육체는 능에 가고 그 영혼은 어디로 모셔요? 신주단지들 사주도 그 저기 종묘에 모시잖아요. 근데 왕비가 아니라 후궁이 죽으면 달라져. 후궁은 이제 그런 것도 모시지 않아. 근데 이제 후궁 중에 왕을 낳는 후궁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생모기 때문에 왕이 생모기 때문에 그 종묘는 못 들어가고 이 신주가 따로 모시는 궁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신궁인데 그걸 이제 7개 궁이 있어요. 7궁 중에 하나가 경호궁이야. 이 경호궁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순주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 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왜 거기로 피신시켰냐면 이 창덕궁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제 방어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은 병력까지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곳이 경호궁이나 조그만 궁이거든. 그래서 거길 모셨어. 그래갖고 이제 일본군도 몇 명 와가지고 이제 방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명성하고 이제 보기가 좀 이상하거든. 다른 데 옮겨라. 그리고 이제 고종도 이제 짜증나기 시작한 거야. 고종도 이제 뭐냐면 그때 갑신전변의 주동자들이 이제 불려놓고는 고관대적들을 이제 뭐냐면 고종의 명령으로 해가지고 불려와가지고는 다 죽여버린 거야, 막.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종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냥. 그러니까 고종 입장 올 때는 열받는 거지. 특히 김옥군 같은 사람은 이제 고종이 평상시에 아꼈던 사람인데, 자기 측근이라 생각했는데 지만 안 듣고 뭐 멋대로 행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짜증나고 또 명성황후가 와서 나 여기 못 있겠다. 배째라 가야 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옮기고 다시 창덕궁 옮긴 거죠. 근데 이 틈을 노려가지고 중국군들이 이제 청나라군대가 1,500명이 울어오니까 일본 애들이 그때 이제 100명 정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싸워봤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이 이제 중국 공사관을 가갖고 이제 서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물러날 테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쫙 빼지고 이제 곧바로 이제 청군이 와갖고 진압이 된 거죠. 그래서 갑신전변이 한 3일 동안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갑신전변에 이제 있었던 이제 주요 사람들 다 일본에 미국을 망령하고 또 잡혀서 죽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김옥균도 저 일본에 도망갔다가 일본에서 찬밥 신세해서 저기 오가사리아 제도까지 유배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상하이인가 홍콩에 가갖고 있다가 또 뭐냐면 조선에서 파견된 이제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고 나중에 그 시체가 가지고 와서 안전히 부관참신 하는 식으로 목이 다 잘려가지고 이제 양아지에 걸고, 예. 그래갖고 이제 끝난 게 이제 갑신전변인데,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정강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정강 내용은 김옥균 일기에 있죠. 갑신일록이라는. 그래갖고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정강 내용 보면, 청에 잡혀간 흥성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며 종래 청에 대해 행했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건 청에 뭘 폐지한다? 사대 외교를 폐지한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흥성대원군은 우리 입장 올 때는 이제 급진기업하고 완전 극대극이죠. 하나는 극자고 하나는 극우인데. 근데 이상하게 극은 서로 통한다고 흥성대원군이 급진기업을 되게 좋아했나 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원군들이 이제 대원군을 쓰는 거 보면 김옥균을 되게 칭찬하는 내용도 많아. 근데 그게 별개로 대원군이 청나라에 갔다는 것 자체가 국격이 뭐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예. 정책 지향을 달릴 줄 몰라서. 그리고 대원군을 도와서 누굴 견제하겠다는 거야, 지금. 민시대역들. 견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있죠.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내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이거는 양반 신분제도, 문벌제도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겠다. 그 내용인데, 지금 입장을 때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 당시 대단한 소리야. 왜냐면 갑신전변을 익혔던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노론 명망가 출신이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분제나 문벌제도 폐지하면 누가 손해야?
자기 자신 손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했다는 거는 상당히 뭐냐면 순수하고 상당히 뭐냐면 혁신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죠. 자기의 어떤 계층적, 계급적 이해를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내용은 이제 갑신전면, 갑오개혁, 동학농협 개혁원과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조법을 개혁할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한다. 지조법이라는 건 일본 메이지 유신 때 그 다음에 집갈 3% 부과하는 게 지조법이죠. 예. 그래서 이걸 영향을 받다는 거. 우리는 예전에 뭐였어요? 지조법이 아니라 그게 집갈 기준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했죠. 결부제. 그래갖고 이제 이걸 해갖고 중간수탈을 막고 백성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자. 근데 이게 또 한계점이 보이죠. 어떤 한계점이냐면 토지제도 개혁보다는 부세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거의 농민층들인데 이 농민층들이 어떤 뭐냐면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발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농민층의 불만이 제기돼서 지지가 상실돼서 뭐 갑오개혁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 말도 안 되는 게 뭐 3.1천하 시대에 아무리 자기들 해봤자 얼마 그 농민들 먹혀들겠어. 농민들 이거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텐데. 근데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그냥 애워두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부를 등용한다. 그래서 근대적 내시제도를 폐지했다. 정근대적. 이거 내시도 아시죠? 그 다음에 부정한 관리 중에 그제가 심한 시제하고, 그 다음 한상미, 한국제도 폐지하고, 규장각을 폐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외척의 어떤 세도정치 기반이었어요. 규장각 원래 그 정조 때 혁신정치의 어떤 기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김조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규장각 출신의 김조선 같은 사람들이 여기를 기반으로 외척의 어떤 세도정치 기반을 이용했죠. 민주정권도 그렇고 그 매간 매직의 어떤 소굴이었고 그래서 이제 폐지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살도서 도덕을 방지한다. 그 근대적 경찰 제도를 실시를 주장했고 해상공국 혁파 이거는 해상공국은 이제 뭐 하는 기관이에요? 보부상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죠. 이걸 없애자. 그래서 이제 이 특수목적 상해사요. 나중에 이제 상리국하고 또 연결되는데 이거는 급진계열파의 경제관과 연결됐어요. 급진계열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유경쟁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경쟁 외국처럼 영국의 미국처럼 시장에서 자유경쟁에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민주정권이나 뒤에 이제 강무개혁 때 그 경제관들은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해서 안 되고, 정부가 특정한 기업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갖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독재, 경제 개발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급진개혁보다는 오히려 민시나 그 강무개혁 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급진개혁하는지 독립표 사람들은 그 영미식 어떤 그 자유주의 개혁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 자유주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양사유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 정상에 참전해서 적당히 형을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사형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개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을 호조에 통합한다. 그래서 이제 각 간청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했던 것들인데 이중지세 문제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조 통합 이렇게 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갑신전벽 끝나고 갑오개혁 때 실현되죠. 탁지부, 탁지아문 이런 것들 이제 그 기능을 하죠. 그다음 대신과 첨자는 그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거는 입헌군주제 지향하는 거야. 입헌군주제 지향. 입헌군주제 실시하면 아니죠. 그래서 13번은 입헌군주제를 지향이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와. 입헌군주제 실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의회가 나오고 뭐 법이 나오고 그래야 되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의정부 6조의 불필요한 기간을 없앤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구성이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강의 의미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13제 잘 보이죠? 갑오개혁 때 국민공치 체제로 보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왕이 독단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 군과 민이 같이 통치를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의회라는 것은 그 민선의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원의 의회가 아니라 그 프로이센이라든지 그다음 일본의 그런 있죠 상원들 개념들.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의회를 말한 거야. 아직까지는 이제 급진개혁파라든지, 뒤에 이제, 독립협회 사람들도, 여기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회,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국 사원이 아니라, 영국 사원 개념, 프로위스의 의회, 일본식 의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요. 청일 양군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국의 경제 침투가 가속되고,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가설이 더 심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정 가설이 심화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묵인해 줬는데, 민씨정권이 점점 벌어지게 돼요. 이때부터는, 갑신여명 이후에는. 그래갖고, 이제 갑신여명 이후에는, 민씨정권이 누구하고 이제 연결하려고 한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한성조약인데, 한성조약은 이제 조선과 일본에 맺어진 거야.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비 부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한성조약을 맺었는지? 일본 공사가, 와 군대가 갑신여명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일본 공사 군대가 갑신여명에 개입했던 사실을 알았던, 나중에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그래갖고 자신은 이제 뭐냐면, 여기 개입 안 할 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다. 오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기 위해서 한성조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한 거지. 청나라 너희들 개입했지 하니까 우리도 아니다. 우리도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 그 조선 정부를 위협해서 맺어진 게 한성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 텐진조약 이거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그 당시 이제 임오군란 이외에 일본군하고 청나라군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조선에서 청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양군을 동시에 철수하자. 그리고 조선의 군대 파병 시 상호 통보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돼가지고 청나라가 이제 동학독립 운동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통보한 거야? 이 텐진조약에 있게서 일본한테 통보를 한 거야. 근데 일본이 통보를 받았으면 통보 받은 즉시 자신이 또 뭐냐면 파견할 권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보를 받자마자 이제 텐진조약을 가지고 파견하는데 텐진조약 그런 조약이 없거든. 통보했다고 했지 통보 받은 측이 뭐냐면 군대 파견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안 되겠다. 이거 국제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일본도 그 당시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영국과 미국 같은 서양 열강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정당하게.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아내냐면 그때 임오군란 때 맺어진 그 제모포 조약에 자국민 보호라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군대에 파견한다는 내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주 내용이 제모포 조약이에요. 그리고 제모포 조약을 내걸고 다만 그에 준해서 텐진조약을 준해서 적용한다. 그 내용이 있어.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거기 그 국편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자세한 내용이. 그리고 예전에는 군대 파견한 내용 중에 이제 텐진조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그 교과서가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즘에 뭘로 바뀌냐면 재무포조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통보는 텐진조약이지만, 그 통보받은 측이 군대에 출병한 것은 무슨 조약이다? 재무포조약이다. 일본이 파견할 때. 이렇게 이제 좀 수정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조선 국내에서는 보수 세력 때 장기 집권이 가능했고, 개화 세력이 도태됐다. 왜냐면 급진개화파들이 그 짓을 했다 보니까 이제 개화에 대한 어떤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의를 보면요. 자, 근대 국가 수용을 목적으로 시도했고, 방법상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고, 일본과 결탁은 불가피했다. 민족주의,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인 어떤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중국에 대한 정통적 4대 강경을 청사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로 바꾸려는 정치개혁의 최초의 시도였고,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고, 불효자 개혁운동의 시작이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 한 개 더 외워두세요. 이것도. 자, 일단은 누구의 지지층을 끌지 못했다? 농민이나 도시 상공의 지지를 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주제 부정이 아닌 지주의 기득권 유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천호제 폐지 대신에 뭘 주장했어? 부세제도 개혁만 한 게 있죠. 왜냐하면 이들 또한 지주의 자식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역의 지원을 이게 큰 실수야. 이게 아마 이게 3번이 큰 실수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매세일 거다 하면 요거 욕먹게 돼 있어. 그래갖고 이제 대다수 관료나 일반인들 외면받고 외세 침략 가속화가 되고 개화에 대한 인식을 완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았어요. 의도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이 그 체제 안에서 안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이제 했는데 문제는 너무 방법이 거칠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일본 애들도 끌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부터 지탄을 받고 오히려 개화 정책을 뒷걸음치는 어떤 이제 그 자충수를 만들어놨죠. 예.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서브노트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보지 못했고 서브노트 216페이지, 218페이지는 각자 보세요. 요거는요. 자, 몇 페이지 보시면 116페이지 펴보세요. 자, 116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갑신전변이 혁식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근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민중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민중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1번을 끊어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는 갑신전변 때 개혁 요강 중에 일부다. 각 요강이 내포되고 있는 개혁의 의도를 잘못 말한 것은 자, 거기 보면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에 권리를 세운다. 네, 봉건적 신분제 타파. 맞죠?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에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이 토지세 개혁 이렇게 있고 지조법 개혁. 해상 공고 확보한다. 그래서 이제 보부상 조직이죠. 자유상업 활동 보장. 그 다음에 이제 대신과 천차는 매일 학문 내에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견으로 반포한다. 입헌군주의 실시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되죠? 입헌군주제 지향이 되는 거죠. 실시가 나오면 의회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문제 잠깐 볼게요. 4번 문제는 이제 4-1번 문제는 이제 갑신정변이고, 4-2번 문제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얘기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좀 이따 풀어보고,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봉건적 모순의 극복과 자주권 수호, 근대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갑신전면 개화파 인사들이 개화당 정부를 수입한 후에 급속한 근대 국가를 수입하고자 익힌 반봉건 근대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때 반봉건 근대화 운동을 외교적 측면, 그 다음에 정치체제 측면, 사회개혁적 측면으로 나눠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정치체제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4대 경계 폐지를 도모했죠. 외교 측면에서는. 정치체제 측면에서는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로 바꾸려고 했고,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개혁 측면에서는 뭘 했다?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여 봉건적 어떤 신분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타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10페이지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일본과 청나라가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배경을 써보고 밑줄지 기획의 내용을 청나라가 수용한 배경을 쓰시오. 자, 그때 이제 이 조약은 내용이 뭐예요?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탱진조약과 관련된 거죠. 네, 탱진조약. 그래서 이제 내용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탱진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군대 동시에 철수한다. 그 내용인데 그때 국제적 배경은 뭐냐면 거문도 사건을 둘러서 동아시아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을 때요. 이때가. 그러면 그때 청나라가 자기가 왜 군대를 철수했냐? 잘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청나라가 프랑스 전쟁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때 누구의 외교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일본의 외교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철수했던 거야. 예. 그래서 큰 판을 봐야지 한반도 그 지역만 보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에서는 이게 갑신정변 때 이제 청나라가 유리한 지위를 이제 한반도에서
차지했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아직 그때는 막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거문도 사건 통해서 이제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자 일본의 어떤 지지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114페이지. 32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대외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기획과 니은의 의미를 각각 써보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번은 이제 그 규장각을 폐지한다. 규장각 폐지한다는 의미가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규장각은 그 뭐냐면 외척 세도의 정치적 기반을 변질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니은의 의미는 해상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근대적 상호특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외적 배경은 베트남 문제를 청나라가 조선 주둔의 병력의 일부를 베트남 철수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등등인데, 이때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은 일본 정부 차원보다는 일본 공사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 볼 때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했고, 다음 시간에 그 319페이지 갑신전면 이후에 국내 정세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게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보강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날 할 거예요. 석가탄 씨 일단.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화요일날 뵙겠습니다.